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탈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 것인지 이종건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압도적 부결이 될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자신은 했지만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터널 시야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지났는데 점점 몰입해서 보이는 건 동그란 하얀 그 목표 지점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머지는 모두 다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점점. 이게 터널 시야 현상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무엇인가 한 가지에 너무 몰입하고 집중할 때 주변의 시야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이 현실로 돌이켜 보면 분명히 주변에서 무엇인가 조언을 해주고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어떤 매몰되는 어떤 현상만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듣지 않는 현상. 즉 이번에 이탈표가 참 많았다, 뜻밖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당 지도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탈할 것이다라는 징후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입니다. 당 지지율이 사실은 제가 여기 준비를 안 하셔서 수치를 직접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 지지율의 어떤 그런 차이가 점점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벗어날 정도로 많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상당히 그 전주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이것은 선거를 1년 앞두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당 지지율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중도층에 대한 문제, 수도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을 원래 지지하는 층 이외에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하려면 중도층이 바라보는 당의 안정된 어떤 모습이라든지 당의 개혁이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비춰줘야 되는데 지금 보여준 것이 지지율의 하락세라면 중도층이 점점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 이건 계속 하는 워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원로들, 권노가 고문이라든지 원로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비명계의 또 수장들이나 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 사람들은 원래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그것들이 이 여론에서 언론에서 확산되는 모양새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당에서 불안해하는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다 떠나서 당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터널의 그 동그란 그런 빛이 나는 부분으로 몰아붙였다. 그래서 주변의 이탈표에 대한 어떤 징후를 사실상 듣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예. 즉 최근에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이탈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탈표가 많았는지 평가를 하신다면요? 일단 민주당은 이 정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검찰 이 주류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는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여기 싸워줄 것이다. 소위 말해서 검찰 독재에 싸우겠다라는 그런 민주당 내부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위성에 너무 집중했다. 현실의 상황은 그보다는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상황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의원들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소위 반명이나 비명계라고 이런 분들은 내년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계속 갔을 때 사실 공천 받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그들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을 때 내년 공천의 탈락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내부에 또 개파도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당시 경쟁했던 여러 이 민주당 내 대권 주자 그룹들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뭐 귀국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더 봤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폭넓은 리더십으로 의원들과 더 소통하면서 반대하는 비명계, 친명계 의원들도 많이 만나면서 그 의사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지도부도 마찬가지가 됐었는데 지도부가 당연히 이런 검찰 독재에 싸워줄 것이다.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해줄 것이다. 과거에 김대중, 뭐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 되게 단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의원들이 다 각자의 이익과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공천
또 국민들과 유리된다는 그런 생각들,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 프레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됐는데요. 결국은 당위성에 집중하느라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네.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 거죠. 예. 그러면 추가 질문을 바로 드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성이라는 것이 검찰 공화국 부분에 대해서 싸우자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표결 이후에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위성은 계속 가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처한 상황은 사실상 전례 없는 검찰의 공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뭐 거의 먼지떨이 수사에다가 계속해서 영장이라든가 조사하는 내용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애초에 뭐 대북송금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납이라든가 얘기했다가 지금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유례 없는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맞설 것이다. 대신에 초점은 조금 더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중도층에 대해서 소구력 있는 국민들께 더 소구력 있는 그런 정치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의원들도 더 비명 반명계 의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생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물가에 서민들의 삶은 지금 죽어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가스비, 뭐 교통비, 각종 그런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책으로 맞설 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능한 민생 대책을 갖추면서 의원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여당에 대해서 싸워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당내 화합을 이뤄나간다면 네. 성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일단 투트랙인 것 같아요. 민생 얘기도 하면서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맞서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갖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전략으로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생을 강조하려면 그 전에 선결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뭘 선결하냐면 지금 당내에서나 혹은 국민 일부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왜 당을 끌어들이냐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겹쳐져 있습니다. 당 대표와 그 다음에 체포 동의안에 해당 해당자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해 충돌이잖아요. 즉, 저 체포 동의안에 한 의원이 있어요. 지금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야 되느냐, 가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계파의 어떤 생각들 다 듣고 하는 게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선의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당 대표입니다. 근데 그 당 대표가 뭐죠? 체포 동의안의 해당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체포 동의안의 해당자로서 당 대표의 권한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하. 즉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169명의 의원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 걸었죠. 그리고 다 메일 보냈죠. 그리고 텔레그램에 올렸죠. 그리고 또 이 계파의 수장들한테 다 만찬을 했죠. 근데 돌이켜 보면 그게 당의 이념과 방향과 강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잖아요.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당에서 생각하기에 솔직히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자신의 문제를 당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한 수개월 동안을 집중하게 되느냐. 네. 이건 분리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분리돼야 된다면 이것은 체포동의안은 이제 더 이상 회기를 계속 연장하지 마라. 이를테면 3월 1일 날부터 6일 날까지 하지 말고 3월 6일부터 하자.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정상적으로 당을 운영해라. 나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겠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근거도 없고 누구나 생각해도 이거는 날짜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건 사법부에서 올바르게 그렇게 판단해 줄 거다.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연히 그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이 맞다면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면 아마도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네. 검찰공화국의 리스크는 완전히 소멸될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영장실질심사조차도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당을 완전히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끌어들이게 보여지는 것.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어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자들이 오늘도 질문하는 게 다 민생을 질문하지 않고 어저께 벌어진 일을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안이니까 네. 그 리스크를 언제까지 당대표가 끌고 가야 되느냐는 거죠.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즉, 이 사안은 체포동의안 사안은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 당시 시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마 그 부분과 혐의, 예. 네, 이 맞다라고 혐의죠. 생각이 되는데 즉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가 그거죠. 네. 당 대표가 아니라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분리시켜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봐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분명히 삼권 분립이 있고요. 지금 모든 입법부와 행정부가 모두 사법부에 끌려가는 검찰의 모든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틀들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했던 민주주의라는 세 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런 견제와 균형이라는 논리로 본다면요. 네. 그렇다면 입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최소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당대표와 민주당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냐. 어허. 사상 초유의 이 야당 당대표에 대한 그런 영장 청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최소한도 정치가 있다면 이 국회라는 입법부 정당 민주주의의 공간이 있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찰의 이런 여러 가지 뭐 공소장이라든가 어제의 주장들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한 내용들 보면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다 주장입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허구와 프레임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작된 수사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검찰에서 최소한도 그런 증거들을 뒷받침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데 소명이 되지 않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부, 검찰의 탄압이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 있지 않는 건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 시점에서 어떤 뭐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금 단계는 야당을 거의 말살시키다 할 정도로 검찰과 여권의 공격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백기를 들고 민주당이 이 괴멸 상태로 들어간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당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싸운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국민들과 중도층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일하면서 유능하면서 실력 있고 제대로 정치하면서 해야만 그것들이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민생을 강조한다. 그리고 민생의 성과를 내면요. 지금 민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파탄지경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성과를 내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믿어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고 하죠. 수박을 찾아내겠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부결을 제대로 안 하고 찬성표 썼냐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내겠다 이런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잘못된 정치 팬덤이 완전히 그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팬덤 좋아요. 노사모도 팬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토론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파병 같은 거는 그건 반대한다. 노사모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팬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벌어졌던 명단 28명 명단, 40명 명단 해갖고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그 팬덤은 어떤 팬덤이냐 하면 문화혁명 시대의 거의 홍위병입니다. 자,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뭐냐면 이 정당의 이념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책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가부관을 밝혀라.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념에 대해서 이념이 다르다고 묻는 것도 아니고 왜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가부를 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을 무조건 따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건 건 간에 숭배하고 우상화하고 이 사람을 공격하면 무조건 적으로 돌리는 그런 팬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팬덤이라는 거죠. 지금 비판도 할 수 있고 어떤 정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원이 됐으면 책임 당원이 됐으면 그 책임 당원은 뭐냐면 그 당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당의 어떤 특정 정치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고 우상화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팬덤으로 이 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40명 중에 많은 저는 그 의원들이 내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민주적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민주적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팬덤과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팬덤과 과거에 뭐 홍위병이라든가 동원된 나치의 뭐 유겐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대신에 저는 흔히 개혁의 딸들이라고 이제 개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 그리고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많은 그런 공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었던 행정적인 성과 그리고 업적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당당하고 싸워서 성과를 내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가 좋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팬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욕설이라든가 극단적인 의원들을 위협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좀 더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개혁의 딸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치인들, 포지티브한 측면을 찾아서 그런 정치인들을 응원하고 더 잘하는 의원들이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절제된 언어로 해야 된다. 대신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번에 무효라든가 기권이라든가 또는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의 정책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책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명을 해야 됩니다. 직접 대놓고 해야 되지 그것을 속이고 있거나 또는 당론이라는 그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소리를 감춰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나는 당당하게 나는 반대표 던졌다 이런 이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팬덤 그룹이나 또는 당내 지지자들에 의해서 추적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좋은 개혁, 좋은 정책, 좋은 혁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박수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네거티브적으로 이 뭐 막말이라든가 욕설 보내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자제함으로써 도리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여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치인이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혁의 딸들도 좀 더 진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신 투표했다는 의원들은 자기의 입장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의원을 계속 지지할지 국민들이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투표에 대해 숨느냐? 소신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이렇게 누가 찬성을 했냐 말았느냐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잠깐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또 귀국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선은 긋고 있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만약 이낙연 대표가 와서 당대표와 관련된 어떠한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개딸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 글쎄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개딸이던 어떠한 이름의 그런 이 지지자들이건 간에 특정하게 어떤 그런 이 정당에서 자신이 숭배하는 정치인만을 위한 그런 활동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전 대표가 왔을 때 또다시 그런 집단적인 서로 간에 이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시각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민주당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대안이 있느냐.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그야말로 정통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중도 또는 진보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그 전통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무조건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8번뇌 뭐 이런 이름도 있지만 그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백가쟁명처럼 누구나 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당에 어떻게 해서 한 사람 이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리스크를 끌어안는 것이냐. 그렇다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것을 환영하는 건 뭐냐면 이 당이 좀 더 활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런 그 집단에 의해서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는 것. 이게 정당의 활동이거든요. 정당이 일사불란하고 단일대우고 이건 사실은 옛날에 한나라당이 맨날 비판받던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한나라당은 지금 전당대회 보시다시피 어쨌든 뜨거워요. 막 자기 얘기를 하는 몇 사람들이 각각 성향이 다른 네 가지의 성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긴 일사불란하고 단일대우고 한 사람 위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흐름을 갖고 있다면 그건 죽은 정당인지 살아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활기가 있고 또 살아있는 정당이 되려면 잘못된 팬덤을 좀 지양을 하고 안에서 떳떳하게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정당 흐름으로 사실은 옛날의 민주당의 전통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당의 입장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대표 쫓아내고 뭐 의원 주저앉히고 사실은 지금 여당의 상황은요. 저도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입했지만 정말
정당으로서는 존재감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압박과 이런 여러 가지 견제 상황에 의해서 국정의 여러 가지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당 또 야당도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저는 지도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지도자는 카리스마라든가 결단력, 추진력이 중심이었지만 현대 지도자는 의사소통도 잘해야 되고 권한이임도 잘해야 되는 과거에 비해서는 민주적인 리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리더가 있어야만 그 정당이 지탱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취임일에 만나주지도 않고 여야 영수회담 또 야당과의 만남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강력하냐? 당원들 77.7%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론조사 했을 때 여당 주자 다 포함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차기 대권 후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이런 사법 리스크, 네. 검찰과 현 정부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런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야당이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폭넓고 소통하고 함께 만나면서 뭐 이낙연 전 대표도 다 좋습니다. 저는 용광로처럼 큰 힘으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또 중도층들이 야 박수 칠 수 있는 상황. 지금 얼마나 민생이 괴롭습니까? 대외 변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쿠데타, 뭐 터키 지진의 대외 경제 변수도 심각하고요. 외교 안보 변수, 북한과 아예 만남도 없고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제대로 해법 제시하고 그 성과들을 낼 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예비군 폐지라든가 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정책 그리고 현재 민생의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21세기에 걸맞는 정책 네. 그리고 AI, 뭐 챗 GPT부터 날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증식시키면서도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책 내놓는다면 더 좋은 리더십으로 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야는 더 정말 선의의 경쟁을 정책을 내놓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 서로에 대한 주의기보다는 좀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체포동의안이 한번 부결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청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냐.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많은 그런 이 분석이 이뤄왔죠. 이 건만 있으면 아마도 다시 한번 뭐 빠진 부분들, 뭐 428억과 관련된 부정처사 후 수뢰, 뭐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존의 지금의 어떤 대장동 위례 또 성남 FC 말고도 더 큰 그런 지금 의혹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백현동 문제, 정자동 문제, 그다음에 그 대북 송금 문제 이 문제들은 지금 교수님과 저는 가장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많은 173쪽의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너무 많은 증언들이 있다. 가장 큰 건 뭐 어저께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모두 다 저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인 중에는 아예 가필한 것, 즉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정자동만 하더라도 5%의 그런 대부 요금을 1.5%로 하라라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예 자신의 어떤 친필로 썼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증거들과 그다음에 증언들, 자신의 어떤 그런 혐의가 추가돼서 형이 더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증언을 하는 증언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백현동과 정자동 의혹은 사실상 대장동보다 너무 수월하다,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북 송금 문제는 사실 지금 이전의 모든 5가지의 혐의를 다 합친 것에 폭발력은 더 많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DJ의 비자금 수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때부터 대북 송금 문제가 얼만큼 폭발력이 있는지는 다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따로 아마도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할 것이다. 지금은 아마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고 사안을 달리해서 이 사안을 3개를 합쳐서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만약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투표를 할 때 당론을 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또 논란이 많은 게 이제 당원 80조 이 부분 때문에 또 바꿈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예 국회 불출석함으로써 아예 이 국회가
본회의가 불성립하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때 닥쳐서 이제 할 일이라고 보고요. 과연 지금 내놓고 있는 공소장이나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 것인가? 행정 책임자는요 모든 서류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국장으로서 다 제가 책임을 지고 다 서명을 하거든요. 안 하면은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불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뇌물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이 배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입증이 되느냐?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끝없는 압수수색, 끝없는 영장 계속해서 이것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사법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과거의 드레피스 사건처럼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무죄가 판결이 나고 뒤집힐 날이 반드시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재판부를 설득하고 국민들께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추정과 회유된 또는 번복된 그리고 압박을 받아서 김만배 씨 또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구속시키는데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증언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과연 검찰이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또 이 체포동의안을 또 내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법부나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요. 최소한도 삼권 분립이 된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뭐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후에 또 검찰이 워낙 집요하고 또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라든가 여권의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뭔가의 또 프레임을 만들고 뭔가의 혐의를 또 덧붙일 겁니다. 그런 속에서 당당하게 좋은 정책 내놓고 여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여야 간에 같이 만나서 좋은 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싸우더라도. 지금 여야가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고 대통령실과 당정청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하기보다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들, 해법들 국민들 민생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협치에 나설 때 윤석열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야당도 그럴 때 협력하면서 같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여야가 모두 대승적으로 좀 이런 상황을 판단했으면 합니다. 예, 간단하게 마무리 얘기해 주시죠. 일단 지금 그러기에는 어저께 나온 표결의 결과가 엄중하다. 그것은 단순히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고 국민들의 여론을 국회의원들 그 38명이 받아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체포동의안이나 그것을 만약에 그런 어떤 행위로 당론으로 결정해서 부결을 한다거나 아예 불출석을 한다거나 했을 때의 후과는 고스란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다 짊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